예, 이 점에 대해 추가하실 분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주제는 짧게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북러가 포괄적인 전략적 동망자 관계 간 조약을 지난 2월 19일 날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동 군사 개입 해석이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다른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서 우리가 지금 이 핵에 대해서 이 문제제기가 다시 일어나고 있어요. 이러면 우리도 핵에 대해서 기본적인 재처리 시설이라든지 그냥 미국의 해구산뿐만 아니라 자주적인 뭔가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문제제기들인데 이거 좀 함께 한 말씀씩 부탁드립니다. 일단 뭐 북러의 지금 군사 동맹이 수준이 회복됐다는 것 자체는 우리 지금 상당히 큰 위협이고요. 일단 푸틴이 우리 한국 대한민국이 북한을 침공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자동 개입 그 조항 자체가 발동이 안 될 거라는 식으로 이야기는 했지만 사실은 그런 부분들보다 못지않게 또 중요한 부분이 사실은 러시아가 사실은 북한의 비핵화,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해서 국제 이 제재에 같이 동참을 해서 그랬기 때문에 이 대북 제재가 가능했던 거거든요. 유엔에서 이제 결의를 통해서 북한의 핵 개발을 막기 위한 여러 지금 결의안들이 나와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지금 퍼머넌트 5, 그러니까 상임 인사국 5개국 중에 한 명대라도 반대를 하면 그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는데 그때는 러시아가 적극적으로 동조를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북한의 핵 개발을 용인하는 상황으로 이제 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러시아가 북한의 지금 핵무기 보유를 인정을 한 셈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그러한 논리 자체가 이제는 조율하기 힘든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남쪽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독자 핵무장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탄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당장은 바이든 행정부 같은 경우는 한미 핵극제를 통해서 이게 지금 핵우산을 세워주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강화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핵 개발은 안 된다고 하지만 지금 미국의 조야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목소리를 보면 지금 트럼프가 만약에 집권할 경우에는 주한미군 주한미군 유지에 따른 군사비 분담금 정액 뿐만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아마 주한미군을 철수할 가능성도 있다.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아마 한국의 독자적인 핵 개발을 허용할 가능성도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설사 바이든이 재집권을 한다 하더라도 상당히 한국의 핵 무장 독자 개발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아마 민주당 사이드에서도 상당히 아마 찬성의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지금 사실 핵무기를 개발하려고 하면 지난번 윤 대통령 한 1년이면 충분하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나름의 그러니까 지금 정책 변경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한 번쯤은 이렇게 전향적인 자세로 들여다볼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봤을 때 트럼프 진영에서 지금 로이터 통신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자기가 당선이 되면 무기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해서 우크라이나를 협상장으로 나와서 뺏긴 땅은 인정하고 러시아하고 그냥 협상을 붙이겠다. 그래서 끝내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이거는 그야말로 우크라이나나 지금까지 쌓아온 나토 입장이나 이런 쪽에서 봤을 때는 그냥 러시아 편들어서 항복시키겠다는 이야기예요. 저 양반이 되면 또 트럼프하고 친한 두 번째가 김정은이잖아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하고 저 사람이 군축 협상에 곧바로 돌입할 거라는 거는 알려진 이야기고, 그러면 북한이 ICBM을 폐기한다라는 게 미국이 북한에 요구하는 군축의 핵심이겠죠. 그러면 북한이 ICBM을 폐기하는 대가로 미국의 군축을 요구하는 거는 뭐겠어요? 중화미군 철수를 요구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야 서로가 맞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트럼프는 귀찮아졌으니까 한국의 안보 문제는 너네들이 핵 개발을 해서 북과 이 지금 비대칭 전략을 그냥 대칭 전략으로 만들어서 상호 확정 타결로 가라고 부추길 가능성도 있고, 지금 미국 조야에서는 한국이 적극적으로 핵무장을 요구를 하면 미국이 검토할 수 있는데 한국이 말을 안 하고 있으니까 미국이 안 한다. 한국의 70% 넘는 국민들이 핵무장을 원한다더만은
전문가들한테 조사해 보니까 한국의 이 먹물들이라는 게 34%만 찬성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고개를 갸웃하면서 엊그제 그 지난 트럼프 정권 때 NSC에 있었던 핵심 관계자가 이야기한 게 결국은 한국이 핵무장으로 갈 수밖에 없는 레일에 들어섰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국 내에서 지금 보면 국민의힘 내부에 나선 사람들 중에 나경원이만 주장하고 나머지는 뭐 이런저런 헛소리를 하고 있어요. 근데 미국이 해구산이라는 거는 이미 의미가 없는 게 윤석열이가 아무리 워싱턴 뭐 협의를 이야기를 해도 미국이 한국을 위해서 한국이 북한의 전술핵을 맞았을 때 미국이 북한의 평양으로 핵을 쏘지 않을 거라는 건 다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해구산이라면 거짓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핵을 무장을 하면 안 되는 이유 중에 드는 게 동맹의 반대와 경제 제재를 이야기해요. 하나 여기서 물어봅시다. BNPT 국가 중에서 핵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세 나라잖아요. 인도가 경제 제재를 받았습니까? 74년에 개발했는데. 이스라엘이 80년대 개발했는데 국제 경제 제재를 받았습니까? 파키스탄이 97년도인가 개발했는데 국제 제재를 받았어요? 아무도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있을 수도 없는 가정을 놓고 한국 내부에서 우리가 스스로 핵을 안 가져야 된다는 게 이게 좀 문제지. 저는 곧 내가 볼 때는 한국은 2, 3년 안에 핵무장을 가는 쪽으로 들었을 거라고 봐요. 자, 이제 이랬을 때 반핵, 비핵 평화를 주장해온 민주당은 이제 이재명이 어떻게 말할 것인가 나는 물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대선에서 핵심적인 과제가 핵무장이 될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야당이 핵무장에 대해서 이제 입장을 준비해야 될 거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아니 제가 황 소장님 말씀 듣고 저는 조금 생각이 약간 다른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면 사실은 지금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에서 그러니까 지금 한국의 핵무장을 반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예, 단순하게 한국의 그 핵무장을 허용할 경우에는 한국에만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이 만약에 핵무장할 경우에는 중국이 상당히 발끈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한국의 핵무장이 허용이 되면 일본도 어떤 식으로든 핵무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일종의 도미노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것은 결국은 대만으로까지 간다는 거예요. 대만도 뭐 지금 사실 마음만 먹으면 핵무장을 할 수 있는 나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럴 경우에는 양안 관계가 파탄이 되면서 사실은 지금 동북아시아에 엄청난 이 전황이, 그러니까 전쟁의 밑구름이 몰려올 수 있다고 미국은 그걸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동서냉전 시대에 핵을 가졌으니까 그렇게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이 동구권과 서구권 사이에 전쟁이 안 나고 핵에 의한 그 평화가 유지됐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한국 핵이 있어야 평화가 유지되고 핵이 없으면 전쟁이 난다니까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지금 그러니까 핵무장을 저는 반대하는 입장이었지만 지금은 상당히 좀 아까 진취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문제는 대만이 핵무장을 만약에 하는 쪽으로 움직일 경우에는 중국은 반드시 지금 해협을 건너서 침략을 할 겁니다. 침략을 할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미국이 어떻게 할 것이냐의 부분이 현실적인 미국이 고민하는 것이에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그리고 아까 지금 뭐 NPT 지금 그러니까 지금 그 인도, 파키스탄 같은 경우는 지금 NPT 가입이 안 돼 있는 나라들인데, 어쨌든 NPT에 안 들어갔지만 그 나라도 제재를 뭐 해봐야 별 소용이 없으니까, 그때는 뭐 70년대, 80년대 개발했을 때 그 인도, 파키스탄 같은 경우는 국제 그러니까 경제 체제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뭐 별로 그렇게 그러니까 이 제재가 안 먹혔기 때문에 안 됐던 거고,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은 공식적으로 핵무기 뭐 NCND니까 총리가 이야기도 했어요. NCND니까 그러니까 뭐 지금 뭐 아무도 핵실험을 안 했으니까. 그럼 한국의 제재를 누가 한단 말이에요? 한국이 핵을 가진다고 제재를 도대체 누가? 그러니까 그거는 미국이 한다는 거예요. 미국이 한국의 핵 제재를 해요. 미국이 한국에 핵 제재한다. 그럼 이제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이제 스토리가 떠오르는데, 그때는 우리가 힘이 약했으니까 그렇게 당하는 거고, 지금 미국이 예를 들어 갖고 지금 같은 대한민국이 박정희 시절에 대한민국에 이런 국력과 이런 위상 가졌다면 미국이 박정희 대통령한테 그런 식으로 압박을 넣을 수 있었을까? 못 넣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위상은 박정희 대통령 시절의 그렇게 비참했던 한미 관계하고는 위상이 다르다는 거고, 두 번째는 저도 그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한국에서 국제사회 동의를 받지 않고 핵 개발해서 보유를 한다. 그와 관련해서 우리가 NCND로 간다면 국제사회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러시아, 중국, 북한
막무가내로 핵을 개발하고 ICBM 왔는데 대한민국만 개발하지 않고 미국에 보호막에 있으라 그렇게 요구했던 사람들이 북한 비핵화에 대해서 자기네들 성과를 냈으면 그런 주장을 할 수가 있지만 다 실패했잖아요. 그 이야기 하는 사람들이 다 실패를 해놓고 대한민국에 대해서 비핵화로서 핵무장한 북한을 대항하라, 대비하라, 그 이야기 이제 바른건 국제사회에 되고 그런 여론 조성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아까 북러 5번에 그 방위조약 그 이야기가 나왔는데 북한이 침공을 하지 않으면 그게 작동될 수 없다라는 해석인데 우리가 그 상정만 놓고 보면 그래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나 남북 관계라는 것은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거나 남한이 전쟁을 일으키는 이 두 가지 상황을만 놓고 볼 수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북한이 전쟁을 일으켜서도 북한이 언제 저기 북침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남침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지금 중국 보세요. 영화 만들고 이야기하는 게 자기네들이 저기 그 6.25 전쟁이 오늘이 6.25인데 6.25 전쟁 해석하는 거 보세요. 사실상 자기네들이 북을 도와갖고 미제국주의자를 몰아내는 그런 전쟁을 해석을 한단 말입니다. 북한이 침공을 해놓고도 얼마든지 그 부분은 러시아가 자동 개입할 수 있는 식으로 해석을 하고 명분을 달 수 있는 여지는 얼마든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북러 이번에 동맹과 관련된 그런 조약은 굉장히 지금 우리가 이 우려를 갖고 면밀히 살펴봐야 된다. 그리고 남북 문제는 북한이 전쟁을 먼저 일으켰냐 남한이 먼저 일으켰냐는 문제도 있지만 또 하나의 문제를 생각해야 되는 게 뭐가 하면 북한이 붕괴됐을 때예요. 그래서 뭐 옛날에 보면 북한 분할 통치 중러 미국 한국 저기서 분할 정책 이런 이야기 나왔는데 만약에 북한이 내부에 무슨 정변이 일어났다고 칩시다. 중국 러시아군이 거기에 들어오지 말라는 법이 있을까요? 그러면 남한은 우리 정부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그 문제를 양 진영에서 어느 쪽에도 그 전쟁을 일으키느냐 이 상황만 놓을 것이 아니고 그런 상황까지 놓고서 북러 간에 북중 간에 그 관계 동맹 관계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잘 판단을 해봐야 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얼마 전까지 작년이었던 것 같는데 우리도 그때까지 핵무장과 관련해서 여론조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무슨 회의에 거기에 참석하는 그거 하나 받아오는 것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여론조사를 안 하게 됐는데 지금 여론조사하면은 더 높아질 겁니다. 특히는 만에는 미국에 되고 현재 주한미군 방위비 인상을 요구하는 조건이 나오는 상황에서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은 차라리 우리가 주한미군 철수 그런 논쟁하고 떠나가고 차라리 주한미군 분담금을 더 낼 바에는 그거를 우리가 핵무장을 하든 자주 국방을 해서 차라리 우리나라를 지키자는 여론이 이제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과정은 단순하게 그렇게 우리나라 국민 정서가 그렇게 바뀐 게 아니에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국방비 예산, 국방 강화는 보수 진보 상관없이 그거는 지금까지 굉장히 일관되게 이루어졌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유심히 보면은요, 국방 예산 엄청 늘렸어요. 그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 영향이 이미 그만큼 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도 주한미군 철수를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요구를 하면은 국내 여론은 아마 철수를 하고 그 예산을 갖고 자주국방 강화하자는 여론으로 돌아설 거기에는 분명히 포함되는 게 핵무장까지 포함이 될 겁니다. 예, 저는 우리 조민 코리아 글로브 이사장님이라고 제 폴리뉴스 칼럼니스트인데 이분의 새로운 신한국 책략을 소개하는 걸로 이 부분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지금 첫째, 미국 차기 정부는 금방들 말씀하신 대로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평화협정을 조속히 체결하고 인도 태평양 지역으로 전략적 무게 중심축을 옮기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두 번째로
이 동아시아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 한국의 국방력과 역할이 더 강력해져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단기간에 핵을 만들고 배치할 수 있는 역량을 즉각 갖추지 않으면 안 된다. 핵 자주권을 가져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전 상황은 좀 달라졌다. 이런 이야기고요. 이분도 상당히 그전에는 뭐 평화재단 이사님이기도 하니까 평화를 굉장히 강하시는 분인데 지금 이 핵 자주권에 대해서 다시 좀 이렇게 바라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저는 이게 좀 흥미로웠는데 북러 동맹으로 김정은 체제의 안정이 구축되면은 국제사회는 북한의 정상 국가를 유도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북한의 정권 진화, 레짐 이볼루션을 이끌어낼 수 있는 폭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미국이 한국의 핵가발을 용인하면서 북핵 동결 협상을 추진해야 된다. 아까 말씀하신 트럼프가 이후에 아마 이 방향으로 이 가능성이 이제 높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과정에서 북일 관계 개선도 기대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마지막 마무리로 하는 것은 한반도 평화는 우리의 의지와 역량에 달려 있다. 그래서 국제정세 급변에도 우리가 휩쓸려 다니지 않고 우리 힘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능동적 선제적 대응만이 살아남는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어지서 지난번에는 우리가 트럼프가 대충 유력하지 않나 이야기했는데 최근 조사 보면 경합주에서도 굉장히 뭐 이렇게 우열을 하지 못할 정도로 나타나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트럼프와 바이든. 네, 제가 좀 볼 때는요, 뭐 조사는 약간 엎치락 뒤치락은 하고 이렇게 보는데 전체적으로 힘을 봤을 때 미국 국민들이 느끼는 미국 정부에서 발표하는 통계치가 아니라 미국 경제가 뭐 사상 유례없는 호황이라는 게 아니라 미국 국민들의 피부로 느끼는 체감 경기를 보면 역대 최악이에요. 그런데 이게 나아질 가능성이 없으니까 지금 연준이 트럼프가 되면 파월을 쫓아낼 거다라고 소문이 나니까 급히 지금 연준이 이 바이든을 지원하려고 금리를 억지로 9월달쯤 내리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까지 나요. 굉장히 급해진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경제 부분에서 사정이 호전이 안 되면 이 바이든이 되기가 어려울 거라고 보는데 특히 지금 7개 러스트 벨트 지역에서 사정은 호전이 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지지하는 사람들이 또 샤이 트럼프를 하고 있어요. 왜? 미국에서도 트럼프 지지한다면 또라이 취급을 받으니까 좀 배운 사람들은 입을 다물고 있는데 지금 흑인들도 보면 바이든 지지해서 먹고 살기가 어려워지니까 흑인들이 미국에 제일 못 살잖아요. 돌아서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이게 상황이 트럼프가 될 가능성이 월등히 높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잠깐만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시사인 보도에 보면은 아주 좀 특이한 점이 잡혔습니다. 뭐냐면은 미국에서 지금 유권자 재정렬이라 불릴 정도의 경향이 보이고 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유색인종과 젊은 유권자 지지 선호 변화가 지금 읽히고 있는데 이전에는 현재 바이든이 트럼프에게 흑인 유권자에서 60% 정도 포인트 앞선대요. 그런데 이게 역대에서 가장 작은 차이랍니다. 이게 이 시민권 운동 이후에 가장 작은 차이고 라틴계 그룹에서는 22포인트 앞선다는데 이것도 뭐 거의 작은 차이고요. 그리고 젊은 층들 18세에서 29세 이 젊은 층한테 지금 바이든이 24%포인트 앞서는데 그 폭이 지금 이제 12%포인트로 반토막이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경제적 약자 계층이 젊은 층하고 유색인종이거든요. 여기서 피부로 느끼는 체감 경기가 너무 나쁘니까 무조건 갈아보자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쪽에서 분석은 그러한데 이 사람들이 좀 바뀔 가능성도 있다. 뭐냐? 금방 말씀하신 미국 경제 인플레이션 완화. 그래서 이게 이제 경제에 대해서 조금 좋아지는 분위기가 됐을 때 요게 좀 변화할 수 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계속 이대로 간다면은 가장 지지층인 유색인종과 젊은 유권자층에서도 바이든이 큰 우위를 점하지 못하게
대미는 위험하다. 뭐 이런 분석이죠. 자, 그 이야기가 뭐가면 이겁니다. 지금 유색인적 소수민족 즉 전통적 민주당 지지자들한테 지금 민주당의 지지가 지금 철회를 하는 조짐, 떨어지는 네. 조짐이 나타난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사실 정부라는 것은 정부가 국민들한테 경제적으로 해주는 거는 지출을 줄여주는 거예요. 반면 소득을 높여주는 거는 정부가 하는 게 아니에요. 기업이나 민간 이쪽에다가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걸 거꾸로 하는 것이 진보 진영입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문재인이죠. 문재인의 경우는 뭐가면은 100만 원을 받아갖고도 그것이 쓸 돈이 되도록 물가도 잡아주고 집값도 잡아주고 뭐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거는 안 잡고 소득만 자꾸 느리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정부에서 돈 풀고 때에 따라서는 저기 자영업자니 이런 쪽에다가 풀게 해갖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지금 바이든이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이든이 지금 예를 들어서 그 물가는 제대로 안 잡았어. 왜냐? 돈을 푸니까 인플레이가 되니까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에 의해서 지금 사실상 물가를 잡고 미국의 물가를 잡아서 같은 소득을 잡고도 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지금 코로나 때 돈 풀었는 것 그 이후에 주어지 않고 또 그에 준하는 돈을 계속 풀고 있습니다. 인플레 감축.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어느 지경까지 돼버렸나 하면은요, 월 1,000만 원 받고도 제대로 생활이 안 되는 지경까지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받고도 소득이 안 되는 소식 되면은 거기에 그 부유층들, 기득권자는 뭐 상관없어요. 그렇게 사는 거. 뭐 오히려 저기 돈만 느끼면 더 살 수가 있겠죠. 정부가 돈을 풀어서 그 경제 약자들의 소득을 보전해 주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 돈 그거 풀어갖고 돈 더 많이 주게 해주는 것보다도 월세, 렌트 비용, 음식값 뭐 이런 것들을 낮춰주기를 바라는데 지금 그 부분에다가 바이든이 대실패를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다가 이 금리 낮춰갖고 그게 물가로 올라가는 그런 정책들은 1년, 2년 걸리는 거예요. 그 물가 금리 낮춘다고 될 문제도 아니에요. 오히려 금리 낮추면 돈만 더 풀리는 문제예요. 지금 현재 바이든의 지금 문제점이 더 크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이 어렵겠네. 예, 그래서 단순하게 뭐 트럼프가 트럼프의 특이한 어떤 그런 반민주성 이런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런 것에서 지금 표심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트럼프가 대통령이 돼서 이 문제를 더 잘 풀지 덜 잘못 풀지는 몰라요. 어찌됐든 지금 바이든 정부에다고 1,000만 원을 벌어갖고도 생활이 안 되는 이런 경제 상황을 만들어놔 버렸다는 겁니다. 이걸 지금 해결을 못하니 모든 책임은 지금 바이든한테로 가는 거죠.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그 미국 같은 경우는 그냥 재선은 기본이었는데, 그죠? 우리나라는 보수 진보가 갈 때도 한 5년, 10년씩 하고 있는데 이 짧아지는 것 같아요. 뭐 미국이 꼭 그렇게 가는 뭐 그렇게 보이는 듯 하지만 트럼프도 단임으로 끝났고 아버지 부시도 단임으로 끝났고 카터도 단임으로 끝났거든요. 그런 식으로 따져보면 한 50대 50이에요.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두 분의 이야기로는 뭐 지금 미국 대통령 선거는 끝난 것처럼 보이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close to call. 너무 지금 딱 붙어 있어요. 딱 붙어 있는데 물론 경기라는 측면도 분명히 있지만 지금 트럼프 리스크도 만만찮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지난번 입마금 재판, 뉴욕의 재판에 지금 34개 중재 그 판결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7월 10일 날 지금 이제 이 형량이 나옵니다. 형량이 나오는데 7월 14일 날 공화당 전당대회예요. 그래서 지금 이 머천 판사인가? 그 판사가 지금 어떻게 때릴지 모르겠는데 뭐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기로는 가택연금 이 정도도 할 가능성이 있다는데 이 지금 뭐 더 심하게 할 경우에는 징역형을 그러니까 그 교도소에 보내줄 가능성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과연 이 지금 물론 뭐 트럼프는 그걸 이용해서 지금 이번에 또 어마어마한 또 이렇게 후원금을 걷어들인 측면이 분명히 있지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미국의 이 지금 일종의 그러니까 이제 양식 있는 그러한 이 시민의식이 과연 이걸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부분은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지금 이 미국의 대법원이 2년 전에 뒤집었던 이 낙태와 관련된 부분이
지금 상당히 큰 이슈로 다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최근에 뉴욕타임스 보면 2주 전인가 보면 지금 낙태가 이제 지금 이 그 금지 부분 이제 이를 각 주에다가 넘겼거든요. 그런데 이 지금 그 이 낙태를 그 금지하고 있는 이 주에서 이 여성들이 이게 낙태를 허용하는 주로 가서 지금 낙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데 대한 그 숫자가 구체적으로 나왔는데 어마어마한 숫자가 나왔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사회적 불만도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지금 바이든이 유시할 때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이번에 당선 안 되면 다음에는 지금 이제 이 6대 3이죠. 6대 3으로 지금 압도적인 보수 구도에서 또 2명이 더 추가된다. 그래 되면 8대 1이 된다. 이래 되면 미국의 이 모든 이 기존의 가치가 다 무너진다는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절대 무시 못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지금 그러니까 바이든이 무시하다고 이야기를 하진 않지만 상당히 이거는 뚜껑을 열어봐야만 알 수 있다. 저는 그런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 여론조사에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여론조사에 의하면 45대 47입니다. 예, 아주 근소한 차이고 그리고 지난번에 그 힐러리 클린턴 시절에도 보면은 전체 득표하고 선거인단 결과가 달랐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이기고도 지는 이런 이제 결과가 나왔었는데 이번에도 아마 이 전선거, 그전선거처럼 굉장히 박빙의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이제 다들 예측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금방 말씀하신 대로 사법 리스크와 그리고 그 이야기했던 상당히 그 이렇게 좀 이 강경한 어떤 이 우경적인 부분이라든지 포퓰리즘 뭐 이런 부분에서 비판을 받고 있는 측면에 바이든은 경제가 안 좋다는 부분들 아까 그 안 좋은 부분 때문에 유색인종과 젊은 층들의 지지가 상대적으로 이렇게 좀 줄고 있다는 부분하고 또 본인의 고령화 이런 부분이 마이너스인데 저도 그 기사를 봤습니다. 지금 낙태에 대한 주별로 투표가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그게 이번 대선에서 바이든한테 상당히 좀 유리한 그 흐름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오늘 전국차담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